제목이나 책 제목이 섹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더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주식 관련해서 한번 이순신의 장군의 그 위기관리와 연결을 해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고 강사 소개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아주 금쪽 같은 그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마크 피터슨 교수 강의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거기에서는 우리 이사님이 계시는 자원공익재단에 우리 오대장님께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대장 이사님이 아마 한 20년 동안,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근데 합해서 한 1억 정도 기부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사실,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변할까봐 이렇게 하나만 확실하게 제가 미리 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필요 때문에 다른 얘기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 주제는요, 이순신의 위험 관리와 주식 투자입니다. 상당히 생뚱 맞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가,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고요. 제가 이순신 장군 강의를 한 거의 쉬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700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순신장이 훌륭하다는 건 몇백 년 동안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셨고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순신장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급시키려면 이순신장의 정신, 리더십, 전략 같은 것을요. 조금 우리 실생활하고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CEO들한테도 강의를 하면은 이순신장을 같이 경영을 하면은 참 세계를 기억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 주식 투자를 제가 아주 자신합니다. 이순신장 같이 하면 그래 주식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몇 시부터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게 누구냐면 뭐는 가만두면 되지. 세계적으로 어떤 주식을 많이 했지만은 이 양반 나오실 때 정말 신문 배달하고 이러던 분이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순전히 주식자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식자를 하는 방법이 이순신장이 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요, 그 주식장을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돈 많이 주, 거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못하니까. 이순신장군이 뭐냐면, 이순신장군께서 45전 40승 5무승인데 한 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장을 한 번 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순신장군은. 그래서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45전 40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장군이 한 번 깨졌으면 우리나라는 충격주의가 끝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요, 저도 좀 해봤습니다만 많이 날렸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보통사람보다 잘했어요, 보통사람보다는. 근데 역시 이 배우는 배워야 된다. 그 누구냐? 워렌 버핏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순신장군한테 이순신장군에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대화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깊은 질문도 해주시고 깊은 토론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기조 회장님은 아주 잘생기신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대학교 상관대학 졸업하시고 한국은행에 들어가신 다음에 국제상사 한국은행 조사부의 아주 핵심 부서죠. 한국은행에 여기 계시다가 국제상사 미주본부장 하시고 교보증권 대표이사고 그 전에 공영주도 부사장도 하시고 해서
제가 방법을 부탁드렸습니다. 좀 알기 쉽게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거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나 하는 걸 선물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연구도 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이거 쓰면 되죠. 아시죠? 네, 예, 배웠어요. 요거는 마이크 녹화용이니까 요거. 요걸로 쓰시고 요거 이제 뒤로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권기정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이순신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당황도 하고 안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 더 머리만 아프게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사양도 했습니다만은 몇 번 아까 취지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상이 그렇게 험하고 어렵지만 거기서도 굉장한 성공 모델이 있고 그 사람이 주식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롤 모델이 된 그런 사람이 참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길래 그 사람 얘기는 나도 참 책도 읽었고 좀 더 보완하면 상당히 들을 만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게 들으신 분들이 그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 주식시장의 그 근본이라든지, 거기에 투자 형태라든지, 한국에서의 현황이라든지, 복잡하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좀 너무 디테일하게 이론적인 건 좀 생략하고, 우리가 꼭 주식을 안 하더라도 그 워런 버핏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철학이라든지 그것을 시장에서 잘 적용해 가지고 끝끝내 자기 원칙을 고수해서 성공한 스토리에 여러 가지 그 방점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주식을 한 이변에 또 뒤편에 그런 지식과 경험의 이변에는 상당한 노하우랄까 아주 깊게 축적된 그 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더불어서 성공한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위주로 한번 시간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순신의 관리와 주식 투자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 회에 가입한 지 한 5년 조금 넘나 그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경력이 낮기 때문에 이순신의 그 업적과 이런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오늘 주로 얘기하는 그 워런 버핏,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으로 간략히 소개를 하고 하나의 그 뒤편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는 이순신의 전적과 위험 관리,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와 위험 관리, 마지막으로 이순신과 워런 버핏의 유사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전적과 위험 관리는 저도 이야기로는 그 일본은 그 소위 그 무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대륙의 어떤 진출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꿈을 품고 여러 해 준비를 할까 했는데 그것이 국내 사정과 맞물려서 시행되지 못하고 연기도 됐다 이러다가 1592년에 착수를 해서 한국에 원정을 오게 됐었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그 군사나 병선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은 그때 조선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 분열되고 국가 전략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본 그런 현상에서 또 그나마 대신들이 서로 분열되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주 절대 불리한 싸움에서 이순신의 전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 말을 좋은 걸 선택하셨던데 선승구전, 미리 싸움의 윤곽을 다 자기 계획하에 자신 있게 설립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싸우면 상당히 우위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의 조건은 워낙 준비가 적기 때문에 병선이나 군사들이 이 조금만 우리가 실수가 하거나 패하게 되면은 전체 어떤 전쟁 수행에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선승구전, 그 다음에 전략 수행에 따른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것이 전쟁의 핵심 과제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선승구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먼저 계획하에 싸움을 시작도 자기가 하고 먼저 하고 물러날 때도 자기가 시기를 선택해서 물러나고 이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정보, 가능한 지형, 지물, 조류, 적의 이동 규모 등을 파악해서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기습을 하고 성공을 하고 때로는 유리한 위치로 유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 방식에 들어가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은 병력도 많고 적선도 많고 그 다음에 근접적으로 했을 때는 일본이 잘하는 창검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금저전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을 해서 이 기동전 내지는 원거리에서 화포를 이용한 원거리 사격을 해서 적을 공격하는 이런 것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물러날 때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정보, 전투 방식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다 승리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은 잘 아시는 것 같이 45전 40승 5무 이건 정말 해전에서 이런 전승을 거둔 전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전적을 세우고 이러한 참 나라의 커다란 국난을 육전에서는 거의 우리가 처절하게 패했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절대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나라를 구해서 참 우리나라의 후세를 구하고 조선을 보존하고 지금도 현대 와서도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그 헌신이라든지 모든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큰 귀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회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주목표라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와 위험까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시장 하기 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다 어렵습니다. 우선 시장이 있는데 주식 시장 자체는 참 누가 이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측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이 안에는 수많은 정말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이 움직임이
뭐에서 이게 유인이 되고 그 동인이 되느냐 하면 상당히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많다. 그 이것이 조금 더 이게 뭐 시장이 뭐 엑사이팅해진다 할까 이런 시점이 들어가면 이것이 탐욕이 되고 어떤 공포가 되고 이런 국면으로 많이 전개된 게 뭐 주식시장의 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평온할 때가 있지만은 아주 급변하는 커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상대로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하나고, 또 요새는 이게 시장 자체가 증권 시장도 글로벌화 됐지 않습니까? 미국과 연결되고 일본하고도 연결되고 뭐 화폐가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글로벌화가 상당히 그쪽의 독특한 시장의 원리에서 움직이더라도 그것이 한국에서도 동화 현상이 많이 온다. 시차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건 참 우리나라도 예측이 안 되는데 또 남의 나라의 사정 때문에 이 시장이 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정부 정책도 또 변동되고 이런 시장의 여건이 주식시장의 예측을 가장 어렵게 한다. 이런 하나의 큰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은 또 어떠냐? 아마 지금 한 30년, 뭐 20년 전하고 지금 또 다릅니다. 아주 그 기업 간의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 변화에도 이 기업체는 영향을 받고, 또 기업체의 자체의 어떤 그 성장 사이클도 변하지 않습니까? 초기가 있고, 확장기가 있다면 성숙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퇴행기가 있고, 또 거기에 잘 대처하는 기업도 있고, 거기에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참 생물과 같은 대상 기업이 있고, 또 기술 진보는 또 어떻습니까? 기술 진보가, 나는 그 기술 진보에 예외된 사람도 없지만은 다 영향을 받지만은 기업도 다 영향을 받고, 그 기업이 어쩌면 좀 다르다 싶은 우리 시장도 위협이 되고, 어떤 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가 급작스럽게 이게 종합이 되니까 투자 대상 기업도 상당히 선택에는 많은 주의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결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요것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이런 보수적인 투자,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판단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 판단력, 이런 것에 의해서 가장 성공한 대표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초기에 시작할 때는 아주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죠. 거의 뭐 직원 한 몇십 명 정도가.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섬유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가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이런 그 이름인데, 이게 섬유 텍스타일 회사입니다. 그것이 텍스타일이 뉴잉글랜드 쪽에 동부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쪽 뉴잉글랜드 그쪽에서 한 90%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마지막에 인수했는데, 인수할 때는 상당히 회사가 어려울 때 인수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상식화됐지만 뭐 올해 그 섬유업은 못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은 이 사람이 참 그런 것도 하나의 철학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샀지만은 도저히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단계니까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그걸 애착을 가지고 이 이름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이 사람이. 고수하고, 다만 그 버크샤이어 그 당시도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는 이것을 클로즈 다운 했다. 이제 입점을 끝냈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조용히 그냥 그 연차 보고서에 그 섬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 안 하는 것이 이제 종말을 구하는 신호죠. 이제 그래서
그런 워런 버핏의 시작이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투자가라 성공한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남다마는 성공한 근본적인 그 시작 포인트가 어디 있나 하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을 봅니다. 시장, 마켓, 마켓 애널리스트, 마켓 그쪽에 하고 그러면 주식을 논할 때도 주가 이걸 많이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주가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관점을 완전히 없애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주주가 되는 것은 뭐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런 철학이랄까 생각에 그 기조가 그 입문하는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는 기업에 온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자세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는 운영하려면 절대 회사가 부도나는 안 된다. 손해 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돈을 잊어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모든 다음에 나온 설명한 것이 아주 출발이다. 출발. 그런 면에서 어쩌면 사업의 원칙이고 위험 관리는 아주 제1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을 보지 않는다. 기업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나. 그걸 금액화, 액수화하는 거예요. 그 기술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 발견했던 내재 가치가 그 당시에 주가, 어차피 주식을 사려면 값은 페이해야 되니까. 그 값이 얼마냐, 그건 주가입니다. 그 당시에 주가 시장가하고 내가 애써 발견한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비교해본 그 차이가 상당히 플러스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를 결정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많은 주식을 스타디를 하지만은 투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전체 지금 그 사람 포트폴리오가 한 3천억 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80 몇 불은 한 10개 종목도 안 됩니다. 그 아주 엄선해서 골라가지고 그 주식을 사고 그런 회사를 타겟해서 요 가치를 발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가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 매입. 그럼 그건 뭐냐면은 회사는 좋고 탐이 나는데 그 값이 비싸면은 결국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가치하고 내재 가치가 그 당시에 지불해야 될 시장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거기에서 마진을 확보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붙입니다. Safety of Margin.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Safety of Margin이 꼭 있어야 사는. 시장이 안 되면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긴 정말 저거는 주식시장 살 기회가 없어지겠다. 너무 기다리겠다. 이래 보면 그때는 이 마진이 상당하게 만족할 수준일 때는 살 수도 있다. 저가를 고수하되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좀 자세를 취하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사람이 이게 주식 사면은 대개 보면 사기도 빨리 사고 빨기도 많이 파기도 빨리 팝니다. 이게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이익을 확보하겠다서 빨리 팔아야죠. 그런 또 마이너스가 돼도 이거 더 있다도 손해가 내서 또 빨리 파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 시장 형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단타 매매라 그러죠. 소위 단타 매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다 보면 거래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해서 이익은 좀 많이 볼 수 없는 구조지만은 하여튼 시장을 보는 사람은 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기 보유를 한다. 나중에 듣겠지만 적어도 한 주식 사면 한 10년. 어떤 건 보면은 한 40년 보유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것도 대단한 인내고 팔고 싶을 시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장기 보유의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리 계산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아주 설명이 됩니다만 하여튼 장기 보유를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은 포트폴리오 개념이 있습니다. 뭐 한 주식에 이거 치우치 자기는 열심히 해서 판단을 했지만은 이 하나만 해가지고 혹시 100에 하나 또 무슨 이게 흔들리면은 그거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 되게 그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 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걸다가 이제 섞어서 소위 포트폴리오를 하되 그 대신 이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10개 이상을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평소에는 거의 뭐 한 번 해놓고 기다리고 가끔 그다 한 번씩 이렇게 체인지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 투자와는 100% 다른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아주 성공한 그 표본이고요. 제가 볼 때도 워런 버핏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 사람도 보면 기관 투자가거든요. 아까 그 회사 이름은 옛날 이름을 쓰지만은 지금 뭐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자기 그 주식 투자 외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계열사도 많고 그건 또 별도고 그건 계열사를 운영하고 주식 투자는 한 포트폴리오가 한 3천억 불 되는 것 같아요. 이 3천억 불을 한 10개 집중 투자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계속 배우고 또 익히고 플러스 시키고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업계나 뭐나 아주 최고의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교류하고 막 그런 데서 아주 좀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빛나고 깊고 아주 통찰력 있는 완성형 인간이 되었지 않나. 막 그런 것이 또 오히려 이러한 그 어떤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고수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생각도 어렵고 사실 자기 자신도 아까 같이 일반 기관 투자하고는 다르다 저는. 일반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뭐 투자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큰 회사들 보면 뭐 굉장한 돈을 가지고 굴리지만은 그분들은 그 기관 투자가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 기관 투자가는 거기에 상당한 중심에 있는 급들에 대한 평가가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 분기별, 연도별, 연간별 다 이제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목을 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진짜 오래 장기적으로 승부하고 이런 것이 그런 기관 투자가선 그쪽에서는 못 켜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빨리 이익을 내고 대차대조표를 되게 멋있게 만들고 해야 그 회사도 또 그 회사 자체에 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그 집단적 의사 결정에 상당히 자유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투자 전략을 어려운 전략을 끝끝내 관철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30년 8월 30일, 그러니까 금년에 한 95세. 그 태어난 것이 오마하, 네브라스카, USA. 근데 이 네브라스카가 지도에 보시면 아주 미국의 한가운데쯤 돼요. 약간 서부 쪽으로 조금 저쪽 시층감이 있지만은 거의 뭐 이게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오마하가 그 네브라스카의 그 주도고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그 대학교 그쪽 공부하러 갈 때 그 동부로 공부한 거 빼고는 오마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참 주식하는 사람이 오마하에 있다는 거는 저도 그거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요새는 다 뭐 정보가 컴퓨터 상으로 다 확보가 되고 또 거래도 다 엑스큐션이 돼야 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옛날에 이 사람이 시작했을 땐 적어도 한 60년대쯤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거기서 정보를 알아듣고 아무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이 사람의 아까 자기만의 그 주식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 아까 단타매매해서 쇼토nom하게 그 정보를 요구한 데서는 그건 대도 중요한 거래소 뭐 좀 근처에 여러 그 회사가 뭉친 데서는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마하의
아주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고 보고요.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증권 관련된 소질이 좀 나옵니다. 보면 이제 그때 자기 아버지도 네브라스카 출신의 하원 의원을 2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고, 그런데도 이게 벌써 어릴 때 신문 배달하고, 여기 보면 중고 롤스로이스를 이거를 자기도 임대해가지고 또 재임대를 해, 재임대. 어디 저기 동네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사면은 한번 롤스로이스 너무 멋있으니까 사기 어렵으니까 사람들이 빌려 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 차지하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6,000불, 그 당시 6,000불 상당히 큰 돈 같아요. 6,000불 정도를 세이브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친이 하원 의원을 하셨지만은 본업이 이게 주식 중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그 아버지 회사에 가서 주식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나이에 좋아하는 무슨 뭐 자전거 타기 뭐 장난감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그걸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게 11살 때 주식을 사요, 이 사람이. 11살 때. 그래가지고 보면 무슨 이제 회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사가지고 뭐 한 40불인가 사가지고 며칠 가지니까 이 주식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 30불 수준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학생이 놀래가지고 이게 생각도 하다가 되팝니다. 가격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40불인가 투자해가지고 한 5불을 법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한 1년, 2년 후에 가서 트레이스 해보니까 막 주식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 주식에. 그래서 또 하나의 레슨을 배우는 거죠. 이 주식이 그때 이게 움직일 게 아니다. 내가 기다릴 걸 잘못했다. 그 첫 번째 실패여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있고. 그 당시에 오마하, 네브라스카면 전부 좀 시골 도시인데, 거기서도 뉴욕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사 학위는 에코노믹스니까 경제학 마스터 디그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오마하가 참 숭배하는 벤 그레햄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뉴욕도 대공황을 맞고 나서 아주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크래시가 된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주식 투자 방법이 새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데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상당히 기초를 세웠다. 그래서 매스컴 같은 데서 이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학장님이다. 이런 칭호도 붙여주고, 그 사람의 수제자가 돼서 뒤에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5년에 버크셔 해스웨이 인수해서 사업으로 들어가고, 중간은 나중에 설명하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 재산은 한 1,300억 불이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잠깐 언급 싶은 게 1,300억 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성취한 사람 대단한 부자인데, 이 사람의 월급은 10만 불 받아요. 그 회사에서 배당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같으면 난리 나죠, 그요. 그런데 워낙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거든. 그래서 한때는 거기서 이제 직원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투표. 이 배당을 하는데 좀 보통 평균으로 해줄까? 한 2배로 해줄까? 안 그러면 회사에 보유를 해줄까? 이 투표했는데, 놀랍게도 88%가 그냥 둬라. 나 배당 안 받고 좋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워런 버핏에 대한 아주 신임 투표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왔던 벤 그레햄 교수. 그 사람은 현대 투자 이론을 정립했다. 특히
이게 주식과 관련해서는 재무 분석, 회사의 재무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투자 개념을 이 사람이 세웁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하고는 개인적으로 스승이고, 나중에는 벤 그레이엄이 또 이게 월스트리트에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인베스트먼트 그 파트너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죠. 거기서 많이 배우고, 특히 거기 있을 때 아주 그 주식 그 셀렉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고를 잠깐 했는데, 한 아이템을 자기 스승이자 사주인 그 벤 그레이엄에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한 10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런 걸 다 스타디해 와라는데, 스타디를 다 하죠. 했는데도 한 챕터에 약간 불만족스러우면 무조건 노를 놓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한테 그 예스를 받기 힘들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주식을 셀렉션할 때, 선정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되고, 또 직원들이 얘기할 때도 그 훈련할 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거 필립 피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동부의 아주 거목이 벤 그레이엄이라 그러면은 이 서부에 또 상당히 우뚝 선 사람이 필립 피셔고, 이 사람은 그 투자의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그 대차대조표, 그 사실, 기업의 사실, 거기에 아주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거다. 이거에 기초해서 내재 가치를 발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정론되어 있고,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기업체의 동태적인 모습, 이 사람들의 제품이 얼만큼 시장에서 장악력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잘 발전할 거냐, 그 매니지먼트가 특별히 그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키울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구조는 어떻고,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췄는가. 이게 숫자보다는 사람하고 그 회사 직원들, 사장님들, 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자기도 일부 하겠습니다는 전부 크로스 체크로 경쟁자, R&D를 담당하는 무슨 컨설턴트들,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 다 이게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방식이 돼서, 사실은 이 벤 그레이엄하고는 어프로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그래서 한쪽에서 수량적 분석이다, 여기는 정성적인 분석이다, 이런 말도 붙이고 갔는데, 좀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벤 그레이엄은 이쪽의 어프로치를 자기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 판단이고 한 거지, 그거를 수량하고 만져볼 수 없고, 무형의 가치를 말하자면 어떤 탐사를 하는 건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게 오버프라이싱한데 상당히 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좀 견해를 발표하게 됐죠. 그래서 버핏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의 투자 철학이나 그 지식의 기초는 한 75%는 벤 그레이엄이고 한 25%는 피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초기에는 거의 그냥 벤 그레이엄 그쪽의 어프로치를 따라갑니다. 너무 존경하고, 그게 또 확실하고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서부는 그 성격이 한 60년 이후부터는 이게 벤처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신규 기업이니까. 거긴 대처대도 잘 없고, 있어도 1, 2년이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판단이 중요한, 그 미래 수익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쪽으로도 벤 워런 버핏도 약간 옮아간다. 근데 소위 evolution, 진화를 하는데, 그 사람 표현은 자기 진화는 느리다.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인간이 못 되듯이 저는 벤 그레이엄을 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더 추천하겠다.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찰스 먼거.
2024년이니까 한 버페보다는 6년 선배죠. 선배고 고향 선배입니다. 해서분이. 고향 선배인데 이 사람은 물론 오마하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 가서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로여가 돼가지고 귀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여가 돼가지고 사무실 채고 일하니까 이 워런 버핏이 고향 사람이니까 잘 알고 하니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로여도 좋은 직업이지만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업계로 오라. 이게 강력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권유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 활약을 잘했어요. 해가지고 별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앞선이 뒷선이 잘 해가다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같이 인수할 때 같이 또 인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신뢰도 가고 또 그러니까 해서웨이 회사로 이 사람이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부회장이 돼가지고 평생 이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 철학이 비슷하니까 약간 서로 견제하지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로 하고 한 2년 전에 작고를 하셨죠,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스 체어맨으로 끝났지만은 버페 눈에는 이 사람은 사실 나하고 코-매니저다. 같은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런 버페의 투자 철학과 위험 관리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투자 철학의 첫 번째는 요 룰 따까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일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룰 넘버 1,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룰 넘버 2, 첫 번째 원칙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돈 잃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첫째요, 둘째다. 이제 이걸 아주 모든 이제 투자에 아주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아까 관점을 달래서 자기는 절대 시장을 보지 않겠다. 개별 가치 주식을 분석을 해서, 그 가치 분석에 주력하고, 그 내재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기업체를 선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상 기업의 경영자 능력을 중시하고 정직한 관계를 유지해라. 이게 뭐냐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 투자하는 회사들의 매니지먼트가 주주 우선을 안 하고, 자기들 우선으로 하고, 이러면 투자 가치, 자기들이 볼 때는 투자 가치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다. 그래서 투자 회사의 중역들이 주주 우선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오너들하고 아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관계를, 철학의 한 파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주식을 실제 선택할 때는 이분도 보면 보면 이게 읽어보면은 아주 소탈하고 아주 겸손하고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실하는 게 중요한 건데,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기업이 돼야 된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얘기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지금 세상 일이 변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하지, 왜 안 하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저 사람의 약점이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그 회사에 지금 위험이 오는지, 잘 나가는지, 위험이 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자기가 이거 입문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난 그런 건 못 하겠다. 그리고 세상에 흔한 게 주식인데, 내가 편하고 소화를 잘하고 내 능력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자. 이제 그게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일관된 기업 역사. 그럼 기업 역사가 그런 각도에서 쉽고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을 할 때 그 회사의 기업에 상당히 좀 롱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정말 풍파를 걷지 않고 턴어라운드라는 게 있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는 적극 피하고 일관된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회사. 이런 두 가지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 경영진 능력 이런 걸 봅니다. 까지.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정식관대가 되고 그 사람들 주주를 갖다가 우선시하고 주주의 가치 그러니까 뭐 그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해야 주주 가치가 유지되니까 그런 것에 철저한 어떤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상당히 큰 얘기고 중요한 얘기지만은 제일 핵심되는 거는 실제 실무감 요겁니다.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지만은 그건 아주 불확실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은 위험한 거는 뭐 소위 그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이익을 받은 게 주가하고 어떤 몇 배수냐, 주식에 몇 배를 벌었느냐,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거는 결국 위험한 것이 earning은 회사의 그 실제지만은 그 price 자체는 항상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거기에 연동한 비율은 그렇게 중요시 안 되고 중요한 것이 그 회사의 순자산은 그건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그 순자산 정말 그 회사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실제의 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설명하는데 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순자산은 그 어떤 해 대차 대비 연말 가면 순자산이 나졌습니까? 그 가격이 있지. 이게 앞으로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대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한된 사용이다. 실제 회사를 갖다가 뭐 오늘 연말에 처분을 하겠다. 리퀴데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순자산에 몇 배를 줄 건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시장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하지만 이 장기적인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설명이 어렵고요. 그래서 한 게 대충 쓰는 것이, 많이 쓰는 것이 매년 얼만큼 순이익을 내고 그것이 약간 변형된 그 캐시 플로우로 매년 이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실제 이론상으로는 그 회사의 라이프타임, 그 생존 기간까지 한다 이렇게 됐지만 그건 너무 그렇게 하면 그 후로 한 10년 지나가면 10년도 이 추정이 어려운데 20년, 3년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한 20년 후에 하나의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랄까? 그때 청산할 때 얼만큼 또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현재 가격으로 또 현재 가격 디스카운트하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장기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적정한 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오늘 가치를 매기면은 그것이 내재 가치다. 그것이 가장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제일 잘 맞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그것에 그 당시에 주식시장 해서 얼마를 값을 부르는 거지. 그거 대비하게 되면 지금 주가로서가 상당히 싼 것 같다. 내재 가치보다는 훨씬 싸니까 사야겠다.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매출과 이익 마진 수익률을 다 또 가정을 세워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많이 늘 수 있는 거고 중간 쪽 좀 적극적으로 보는 거 한 3가지 해가지고 그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매입 가격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이것도 보면 아까 샀을 때 어느 정도 그 마진이 있는가. 내가 사는 이익이 남는 마진, 주가보다도. 그래서 혹시 시장이 확 무너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간다. 내 원본은 안 다친다. 이런 개념으로서 그 safety of margin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것이 사고 싶을 때 가격이 있으면 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그때 그런 가격이 딱 올지 안 올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기다리는 것도 이게 보면은 상당히 시간도 막 걸리다 보면 자기 뭐 의도대로 안 되는 거 있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게 성공한 이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 아니면은 적어도, 저건 내가 그 타겟하는 가격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내재 가치가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세이프티 마진이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도 페어 프라이스에 사야 된다. 페어 프라이스는 그 사람들 편에 뭐 바겐 프라이스란 말도 쓰고, 뭐 페어 프라이스란 말도 쓰고, 이런 얘기죠. 그런 그 가격 살 수 있는 타이밍을 확보하는 것도, 이 전체 주식 그 셀렉션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한 주식은 대개 개별 주식을 그 셀렉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 타이밍 결정해서 산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회사 전체로서는 한 주식에 그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거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혹시 한 번 있으면 그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를 이 사람들 그 개념을 뒀습니다. 이거 포트폴리오도 아까 벤 그레임이 개발한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적정한 그 종목을 한 바스켓 안에 담아라 이런 얘기인데, 대개 보면은 10 내지 20 종목 안에서 집중하라. 너무 더 하게 되면 그 집중이 안 되니까. 또 20개 종목을 항상 또 이게 트레이스 해가지고 이게 맞은 한 건지 잘못된 건지 또 이에서도 계속 실적을 따라가면서 리뷰하고 또 뭐 앞으로 예상도 하는 방법이 관리 방법이 하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일거리니까 한 20 안에서 좀 집중을 하자. 그럼 나중에 조금 소개되겠습니다만 한 80%가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되게 이 원칙을 잘 지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자잘한 것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직원들이 관리하는지 뭐 부페가 그 정도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80%라면 잘잘한 회사가 수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이것도 참, 이건 저도 참 이거 예상을 못한 건데, 장기 보유를 이 사람이 아주 중요시하고, 적어도 10년, 20, 30년은 보유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인내고, 또 거기에 굉장한, 전체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제가 한번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계산한 건데, 딴 데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한 10% 복리, 20% 복리, 달리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10년 가지실 때 20년, 30년, 40년 해봤더니, 10% 복리도 처음 10년은 한 2.6배인데, 이게 갈수록 한 3배, 어느덧 여기서 또 3배, 그래서 끝에 가면 한 45배로 늘더라고요, 이게, 복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장과 40년을 가든지 중간에 뭐 갈아타든지 좀 계산 달라지면, 이게, 이 복리의 어떤 숨은 비밀을 설명해 주는 표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만일, 이 숫자를 갈수록 아주 몇 배수로 는다. 이 개념하고, 이것도 한 2배가 됐을 때, 이건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6.2배. 뭐 한 3배 차이 나죠, 여기서. 10%보다. 그리고 38배. 237배. 1469배. 이건 아직 보니까 복리에 한 채 오차 없이 가는 거예요. 10%, 매년 10% 는다. 그렇죠. 실제 주식 포트폴리오 하면은 뭐 10%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좀 떨어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약간의 변화는 적겠습니다만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건 좀 아주 전형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복리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걸 보여준 거고요. 거다 보면 우리가 달리 같은 거는 이거 뭐 40년 기다려봤자 9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제가 봐서는 그 버페의 나중에 설명합니다. 대개 그 워런 버페 포트폴리오가 연간 수익률이 한 20% 조금 내외입니다. 20%.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 아마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다 트레이스 못 해봤지만은 요거보단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배수가. 그렇지만 상당히 근사하게 간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복리로 가져갈 때는 가만 선택만 잘해놓고 기다리면 저렇게 되니까 아까 같이 그 얘기하던 배당 안 하고 그냥 회사 그 주식 팔지 않고 가만두는 게 그 회사도 좋고 주주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인기 투표라도 그걸 아니까 직원들이 전부 회사에 그냥 가지고 있어라. 배당을 안 해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잠깐 나오겠습니다. 이제 56년에 10만 불 해가지고 지금 이거 얼마야? 1조. 이거 시가니까 이건 시가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시가가 좀 다른 얘기고. 거기에 현금이 대개 그 말하자면 자기 자본이라고 보면 될 거야. 뭐 에퀴티라는 거죠. 에퀴티. 현금이 한 10억, 3,470억. 버페의 지분이 한 38%가 됐습니다. 벅샤 해서웨이의 지분이 사니까. 요 비율로 가졌다 보면 개인 아까 자산이 1,340억 들었습니까? 1,340억. 고수 나오는 거고요. 여기 투자 수익률 보면은, 그죠. 연복리 한 20%다. 이게 10%다. 그럼 말은 이게 더블인데, 아까 저 장기 복리로 갔을 때 끝에 가서 이게 더블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요건 보면 저기, 스탠다드 푸어 500, 약간 그 성장주를 하는 미국 주식의 지수 아닙니까? 거기는 요 같은 기간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연도별로 그 스탠다드 푸어 한 60 몇 년부터 쭉 있어봤더니 마이너스 되는 해가 한 17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요게 한 40%, 기간 그 40%, 나머지 한 60%가 이익이 나고, 17년은 좀 마이너스가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제가 트레이스를 못했어요. 요것만 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패한 게 있긴 있겠죠. 어떤 한두 해는. 근데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지금 요거는, 아마 금년 3월 정도에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아까 전체는 한 2,840억 불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는. 거기에 이제 구성인데, 보시면은, 여기 참 나도 이게 참 놀라웠어요. 애플 주식이 한 600억 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하이텍을 안 한 양반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충분한 제가 소스에 어프로치 못했죠. 한두 것도 보니까 본인의 발언한 건데, 애플은 이전에 시장에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이텍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생필품이다. 음식이나 뭐 이게 생필품이지, 이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은 필수품이 됐으니까, 이제 소비재다, 소비재. 이 사람의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애플 주식을 드디어 했더라고. 또 하나 결정은 제가 아마 내가 추정을 하는데, 애플의 CEO가 유명한 스티브 잡스네요. 그 사람은 아주 기술자 출신으로서 혁신가고,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자기 독단도 드라이브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여기요? 예. 그런 리더십이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워런 버핏가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좀 튀는 사람으로 보고 좀 상대하기 어려웠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자기 좀 경험이 없는 것도 바탕을 깔고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글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산 연도를 봤더니 2016년이더라고. 근데 2016년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은 해가 2011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세상에 또 좀 판단보다는 그 팀 쿡이라는 사람이 새 선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기술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그 CEO가 됐을 때는 세상에 상당히 걱정한 시선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재고 관리나 잘할 사람 같은데 저런 큰 기업에, 기술 기업에 그거를 장래를 갖다가 잘 선장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 부호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테이크오버 한 다음에 한 5년 한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마지막 년도의 실적에 더블을 했어, 더블. 엄청난 발전. 세상이 놀래버렸다고. 야, 이 사람은 그 기술자인데 참 매니저를 잘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그 소위 말해 이건 이제 CEO의 퀄리티죠. 그런 거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있고 틀림없이 워런 버핏도 그 점을 주목했을 것이다. 전 개인 이건 추측입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팀 쿡이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 리더십은 그 아주 톱다운식의 어떤 그 스티브 잡이 아니라 빠름업으로 아주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실용적으로 하고 그 사람 자신은 아주 워커홀릭이고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냈고 그건 디프런 그 CEO 타입인데도 잘 나가니까 뭐 다행이죠. 그래서 2016년에 600억 불을 샀다는 거죠. 이게 뭐 원샷으로 샀는지 몇 번 분할을 했는지 막 이런 대량 물량은 뭐 하루아침에 못 사니까 상당히 분할해서 매일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이 한 가지 놀랍고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다 이런들이 정말 어디 보면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아주 일관된 기업 역사가 있고 다 맞는 거예요. 그 한치도 빠지지 않는 건데. 아메리카가. 이 코카콜라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아주 전통적인 이 사람다운 그 워런 버핏 투자 결정의 결과거든요. 코카콜라. 이 다음에 이것이 쉐브론 다 에너지 사업. 인류가 있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옥시덴탈. 이것도 크라프트 하인스. 이것도 먹는 식품 회사.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 일본 종합 상사가 3개 있더라고요, 이게. 이토츠, 미츠비시, 미츠이. 근데 그 워런 버핏 상당히 일본을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좋아하고 이 회사 자체가 뭐 일본 역사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 몇백 년씩 역사가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역사의 일관성 또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저도 그 라이프가 그저 반영구적이다 이런 걸 다 봤겠죠. 그리고 2024년인가 주총할 때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비율 보면 단위를 해가지면 하이텍 쪽이 21%, 금융이 25%, 식품이 12%, 에너지 10%, 일본 7%. 상당히 좋게 밸런스가 맞는 그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디스는 우리 잘 아는 이게 무슨 일종의 이것도 뭐 지식 산업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를 파는 회사인데 어디 상당히 많아요. 보면 한 110억 불, 4%.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역시 시력 면에서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원칙이나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여기 코카콜라 사업은 이제 특별히 하나 그 케이스를 해서 아까 가치 투자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 계산한 것도 좀 다 실어놨습니다만 이 회사를 그 버핏도 상당히 오래 시간 관측을 했어요. 관측했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타이밍을 잘 못 잡는데 그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것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 워런 버핏식 투자의 하나의 그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 70년 전에는 그 CEO가 있을 때는
그 말년이죠. 말년 때는 상당히 에러도 많이 하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선제적으로 처리 못하고 자꾸 회사에 남겨두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엉뚱한 또 이게 별로 회사에 메이저 비즈니스 라인하고 동떨어진 그런 것도 또 이게 뭔가 에퀴지션도 매입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자꾸 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전체의 마진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80년대 새로운 그 회장이 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고이추에타. 쿠바 사람이에요, 쿠바. 이 사람이 취임해가지고 아주 회사를 갖다가 정말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리스트럭처링까지 그러니까 기업의 뼈대는 그렇지만 크게 봐서 문화, 내적 운영 방식의 서투름, 그 다음에 이런 걸 따져 분위기가 180도 바꾸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게 80년부터 다시 이제 회사가 소생하기 시작하니까 주식값이 막 뛰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사기 전에 써놨네. 이거 매입한 시점이 88년, 89년 이때 매입했을 겁니다. 매입 전에 한 5년간 한 연평균 18%씩 늘으니까 거의 뭐 한 더블 됐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못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 좋은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좀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쭉 그냥 멋지만 하고 기다리다가 그게 87년인가 아마 그 블랙 먼데이가 왔지 않습니까? 블랙 먼데이가 아마 그게 이게 아시아에서 그 외환위기가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까지 덮친 거여서 그 주식 붕괴 오면서 굉장히 마켓이 가라앉을 때 가격을 보니까 전고점에서 한 30%, 이 좋은 주식도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수 타이밍을 왔었죠. 그렇지만 그때 일반 사람은 전부 겁이 나니까 마켓 크래시인데 도망가기 바쁜데 이 사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집단의 어떤 그런 공포를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찬스가 온다. 그것이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역으로 가서 그때 88년, 89년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식 매입하는 기준을 열거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 냈으면 이해하기 쉬워서 코카콜라 신비죠. 그냥 아직 보면 품목은 코카콜라에서도 입맛을 조금 돌리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은 많습니다. 그것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음료수 판매. 1886년에 섰으니까 기업이 한 160년? 이 정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아직까지 코카콜라는 세상에 팔 게 많은데 소위 국제화를 아주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시장이 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사랑을 받고 코카콜라 뭐 음료수의 대명사 될 정도니까 펩시는 뭐 기억도 잘 못하는데 뭐 그런 오랜 역사, 단순한 그 업체, 지속적인 수요, 거의 소비자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높은 진입 장벽이 되니까 상당한 시장 지배력도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들어오면 올리기도 하고 경기가 뭐 나쁠 때는 뭐 좀 더 내리기도 하고 높을 때는 좀 더 올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종목이 세상에 더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 같은 상품은 그 남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품을 여럿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독자적으로 결정권이 시장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그런 사람 금력이 피했으니까 이 코카콜라는 거의 다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이제 법회의 눈에서 쉽게 통과됐을 거고, 그러나 재무 구조도 자기 자본 비율이 한 30%씩 높으니까 현금 보유도 많고, 이 자기 자본 비율 높은 거를 굉장히 법회는 좋아합니다. 현금 많은 거 특히. 현금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크게 봐서는 신사업을 한다 하면 보통은 주식을 발행하든지 빌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식을 발행하면은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기존 주주한테는 이렇게 손해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론을 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다 회사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가급적 그 좋은 사업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큰 사업 좋은 거 나면 그냥 쓰는 거야. 웬만하면 재투자하고. 그래서 그 재투자하는 것도 그 기준이 내가 지금 그 현금 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주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다. 디비던드를 잘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지. 그거 못하면 좀 이상한 친구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회사에 가지고 있으면 더 이익을 많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해가지고 그 배당 그 사업 여러 개 돈을 갖다가 준비를 안 하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게 그 판단의 문제죠. 근데 판단이 또 이게 많은 주주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그 판단이 상당히 CEO한테 중요하고 그게 롱텀 뷰다. 이런 얘기하고 그걸 잘할 수 있으면 그 판단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주의 동의를 잘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그 잉여 현금 흐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재 가치 추정하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이 코카콜라를 살 때 그때 상당히 값이 오르다가 이 시장이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그때 자기가 살 주식은 다 전제를 하고 그 주식을 다 사면 한 150억 불 정도를 시장가다. 뭐 4억 주의 값이 요걸 놔두고 요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것을 가정 1, 2, 3인데 그건 딴 게 아니고 여기는 오너 어닝인데 거기 책 보면은 오너 어닝이 이러다가 뭐 넷 캐시 플로우다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정의마다 다 좀 뭐 하나가 둘 들어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네트 어닝이라 봐도 좋을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걸 앞으로 한 10년에서 매년 5% 늘어난다, 10% 늘어난다, 12% 늘어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연도별로 흐름이 있으면은 각 연도가, 요건, 시작이라면 첫 해는 1년만 디스카운트라고, 여기는 2년을 디스카운트하면 모든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로 이제 환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이거 좀 자세한 건 생략하고, 계산해 보니까, 내재 가치가 1년으로 했을 때 한 200억 불이 된다. 2년으로 하면 좀 더 빨리 현금이 느는 거죠. 320억 불, 480억 불. 요렇게 됐을 때, 그때 시장가 150불이니까, 150억 불. 요럴 때는 한 50억 불이 남는다. 여기는 한 170억 불이 내재 가치가 있다. 여기는 한 330불이 된다. 이 내재 이만큼 나는 것을, 요거를 뺀 값을 다시 환하면 내재 가치 퍼센티지 된 것이 최소 24%에서 68%까지 내재 가치가 있다. 그럼 충분히 그것이 그 시장 가격보다도 더 내재 가치가 비싼 거니까 더 좋은 가치를 싸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진 자질, 중요하게 본다는데, 아까 같이 새로운 CEO는 들어와서 마지막에 경영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여기서 한 17년인가 CEO를 하고, 리타이어 하는데, 하도 뭐 자선사업도 잘하고, 업적도 좋고,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에 이런 케이스 스타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라고 남부 괜찮은 대학에서 이 사람 모셔가고, 뭐 흉상도 세우고, 또 거기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아주 10년 이상 고졸 경영 숙제를 다 해치웁니다. 거기 하나 보면은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아주 간단하게 90자로 적은 경영 계열을 딱 적어가지고 스텝을 한 50명의 중요한 간부들 모아가지고 이것이 내가 오늘부터 할 것이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은 회사에서 잘 대접해서 여러분 페이 줄 테니까 나가시고 여기 있는 사람 100% 나도 협조해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 바꾸고 자기의 계획을 그냥
한 17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기간 동안에 아까 본래 잘하던 기업이지만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다 해가지고 업적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CEO가 들어오고 새로운 분위기가 되고 사고 났더니 뒤에 한 4, 5년 사이에 10불인가 줬더니 45불로 들어요. 그러면 4배 반 아닙니까? 4배 반. 그 원금 빼고 다 3배 반. 한 4, 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투자한 금액 얼마나 했죠? 150배, 한꺼번에 한 몇백억 벌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가격 수술 보이는데 이거는 장기 보유를 지금까지 사고 나서 안 팔아요. 그래서 36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36년간. 그래서 이거 살 때 일화를 갖다가 신문에 난 게 있던데 보니까 딱 오늘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코카콜라 주식을 몇 주를 사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자 묻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제 샀느냐. 옛날에 사지 이렇게 좀 왜 이제 샀느냐. 이거 묻고,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샀냐. 이거 묻죠. 근데 왜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럽니다. 내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케이스가 한 25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한 건 할 때마다 내 카드를 하나 쓰고 나머지 카드 이제 그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걸 스타트 해야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거 아까 모든 매입 성질 자작해서 다 검토하려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주식을 사면 적어도 10년간은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을 주식이다. 그러니까 10년 살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고 포기하고 치우지. 오래 붙들 거 없다. 그런 각오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카드 하나 쓰면 10년으로 어디 멀리 장기 여행 난다고 생각하라. 그럼 이렇게 좀 꿈을 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오케이. 7분 남았어요. 어디에? 전체? 1시간 반까지 7분 남았으니까. 1시간 반에? 오케이. 빨리 끝냈습니다. 그 저건 했고. 그래서 13억 달러 투자해서 지금 250억 달러. 매년 배당을 한 50%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장기 경영 36년. 그리고 사장들하고도 잘 대화가 되고.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워런 버핏식 투자니까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참 현인이 하는 걸 감히 내가 어떻게 흉내 내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그런 사람들 몇 가지 조언을 했더라고요. 자기식 투자의 성공의 접근은 첫째 기업 분석하는 거다. 첫째도 기업 투자 그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투자는 방식은 대단한 능력가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떠면 MBA급이면 충분히 분석하고도 남는 그런 기법이지. 그게 대단하고 흉내 못 낼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추천하는데, 버핏이 겸손한 추천이죠. 그 다음에 많은 준비를 하라. 주위에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항상 시련과 실패에서 배워라. 그런 얘기도 하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스스로 숙제를 많이 해야 된다. 남의 말만 듣지 말고. 한번 숙제를 조그맣게 해봐라. 푼하고 시작해보라. 그러니까 자기식의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또 친절하게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일반인에게 남기는 조언입니다. 아주 생활 철학에 묻힌, 요거 길게 설명이 없고, 내가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그러면 당신도 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다. 좋은 사람하고 사귀라 이거죠. 정직은 아주 비싼 선물이다. 정직이란 게. 저급한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을 주위에 많이 두라. 이 정직한 사람 얘기할 때 아까 처음 얘기했던 찰스 몬거 얘기 많이 해요. 이 사람 같았으면 그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차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 친구이지만 아주 서슴없이 높여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내는 훌륭한 투자가의 미덕이다. 자기 하는 행동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감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관점이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여기 마지막 있죠. 그것도 투자 철학이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자기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나는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철학. 요 끝에 말은 자기 일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린 건데 나는 매일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거 앞에 좀 저기 하나 뺀게인데 회사로 출근하는 때가 참 자기는 엑사이팅하고 즐겁다. 그래 회사 나와서는 춤도 추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게 너무 멋지지 않느냐. 벅샤이를 운영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재미있는 직업은 없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사람. 맞는 말은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의 성공의 확고한 성공의 그 기본은 그 투자 철학이나 세운 위험 관리원을 한 번도 이렇게 비틀어진 게 없다. 철칙을 지키다. 철칙이지, 그 얘기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오랜 준비. 예. 정말 지금부터 한 열 몇 개를 골라낼 정도로 하고는 시간이 안 남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모든 원칙에 맞게 회사를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절대 자기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지 마라. 탐나더라도 하지 마라.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그 사고가 나는 거는 내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고 할 때 꼭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겸손, 인내심, 광범위한 지식. 이 사람 지금도 엄청난 책 읽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디스커션하고 좋은 인간관계. 이 사람 다 인간관계 사업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지금도 친구고 다 업계 쟁쟁한 인물이고 미국 그 경영사에 다 남을 사람들. 그런 그 인간관계. 그 다음에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키플레이터. 그 회사 내 얘기입니다. 회사의 이사진들, 간부들. 근데 그 이사진들이 다 그 독립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때나 앞으로 굉장히 도전이 오는 세상에 올 때는 아주 현명한 그 처사를 하도록 아주 거침없는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 네, 이순신과 이거 마지막입니다. 워런 버핏 유사점인데 이건 지금 했던 얘기를 좀 종합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한마디로 표현할 게 한 사람은 성웅이고 한 사람은 오마의 현인이고 둘 다 인생에 참 아주 귀중한 롤 모델이다. 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헌신을 다하고 원칙이 세워지면 꼭 그대로 한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멸사본공, 성공 후사. 워런 버핏은 자기의 투자 철학 원칙을 고수하는. 공통된 철저한 위험 관리.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미리 선승구전. 그리고 이게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도 선승구전이 있더라고요. 다 미리 이런 기업을 선택하고 요렇게 내자 개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마진을 두고 이게 자기 각본대로 하면은 거기에 그 위험 관리 다 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승구전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를 안 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기, 지력의 겸비. 두 번 다 용기와 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통하는 길을 찾는다. 여기는 끊임없는 독서, 경청, 통찰력. 두 분 다 겸손과 공감. 위로는 임금, 아래는 부하. 워런 버핏은 자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넘기는 참 그런 사람이다. 자기는 잘하는 게 없다. 육상을 뛰면 육상을 잘하는 높이 뛰기 하면 난 그거 하면 세상에 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거는 운이고 전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이 두 분이 참 성우가 현인으로서는 우리 후세에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지금 거의 한 600년 됐습니까? 600년?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480년. 500년. 500년인데 참 이게 우리 모든 일이 현대화된 사회도 우리가 다 공경하고 삶의 모토가 충분히 좀 전달될 그 유산을 주신 분이고. 유산, 버페는 저는 그건 공적인 분야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데 대단한 지혜스럽고 우리가 귀담아 들 그런 얘기가 많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성우, 현인 또는 위대한 분들을 보면은 동서고금 또는 이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공통적인 게 많고 다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권기성 이사님 아주 해박한 증권 지식 그리고 오랜 경륜을 통해서 이순신의 위기관리와 잘 연결해서 말씀을 주는데요. 아주 오늘 좋은 기회입니까? 이순신 연구하면 남들 그럽니다. 이순신 연구하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순신 연구하고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기회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좋은 기회에 한번 질문 있으신면 남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니까 내가 잠깐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제 아직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라는 이게 핵심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이순신 장군은 45전 40승 5무승부를 한 번도 안 있었다. 그래서 선승부전 미리 이겨놓고 싸웠다. 그래서 미리 이겨놓고 싸우려면은 철저히 준비하셨잖아요. 뭐 검소도 만드시고, 뭐 지리조사도 하시고, 뭐 정보도 수집하시고, 파우소도 만들고, 부하들 훈련시키고, 기강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미리 이겨놓고 싸우고 구했다 이런 데 있고, 지금 워렌 버핏은 제가 알기에는 58년 동안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한 번도 어느 한 해도 거의 실패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자료로는 58년 투자 동안에 미국의 그 대기업 기술 S&P 500이 평균 10% 성장한대. 이 워렌 버핏은 매년 19.8%, 20% 성장해가지고 그게 58년 동안에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은 일반 대주주,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알기에 4만 몇천 번인데 몇천 가라 됐어요 58년 동안에. 근데 워렌 버핏은 300만이에요.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8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한 해 손을 안 보셔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게 먹고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하나도 안 잃고 58년 계속 누적이 되면은 복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엄청나. 그러니까 조금 먹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하나 대박 먹은 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10년 58년 동안에 미국 10대 펀드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 해 망쳐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 효과라고 그러고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이 복리에 뽑아내는 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 복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주식이 투자할 때 저도 그러다 많이 손해봤는데 막쳐 먹으려고 소문 듣고 들어가지 않아요. 터지고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먹고 그래 봐야 할 것도 없어요. 워렌 버핏까지 계속 58년 먹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워렌 버핏을 이순신장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 터진다. 절대 안 터진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이병진 회장이 수십 개 사업을 해도 한 7, 80개 사업을 해도 한 번도 안 실패한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망쳐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건방지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우리나라에 큰 제가 경영학을 수십 년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 교과서가 그랬어요. 무슨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거 금지되는 일입니다. 절대 과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월급 있잖아. 절대 과감하지 않아. 째치해. 그냥 한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그 척정이 하잖아. 그 말은 저기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절대 안 터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워렌 버핏이 저기 척도회사 투자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왜 했느냐? 그냥 미국의 척도회사 많이 사람들 안 타요, 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머니 모시고 유학할 때 시애틀에서 유학까지 왕복을 무기를 척도 타봤거든요. 근데 척도 타보면 뭐가 안 돼? 뭐가 아름다워요? 왜냐면 척도가 제대로 생겼으니까 아름다운 데를 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저 밑으로 가. 여기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척도를 타야 했는데 그걸 왜 샀겠어요? 이 워렌 버핏의 산자는 아까 안전마진 있죠? 척도에서는 퍼지지가 않아요. 땅값만 해도 티막혀. 그 좋은 땅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땅이니까 그 정거장 그다음 척도 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영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빚내가지고 주식 사는 것들 그걸 그 개인이 망하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런 게 조금 빚들이 올라와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들 빚들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영업자들 다 굶어지게 생기고 나라도 결국은 은행까지도 망하게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워렌 버핏하고 이순신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진짜 월보면 절대 주식이 안 터진다. 그 사람 투자 원칙이 이래요. 월보면 이가 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칙이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터진다. 이순신은 절대 안 준다. 이순신은 절대 안 터질 때 임금의 명령을 범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순신 임금은 모르고 쳐들어가라. 이순신은 쳐들어가면 지거든요. 이게 자기가 감옥 간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좀 핵심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 자세히 그렇습니다. 지금 내재가치 계산하는 것도 뭐 좋게 설명하시고 많이 했고 특히 코카콜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부 강의였습니다. 뭐 질문해. 아니 저는 지금 그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는 틀림없지만 지금 모든 걸 매년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59년 1965년부터 2023년까지 59년이죠. 그렇지. 19번이 스탠다드 포어스 500보다 19회 언더퍼포먼스다. 근데 약간 시장보다 시장이 올라갈 때 그거보다 조금 수익이 낮았고 떨어질 때 조금 더 떨어졌던 거 그런 거지만 근데 다른 해에는 훨씬 이 주가지수보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19.6%라는 연율 평균 대단한 수익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투자 전략에서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내재가치, 그 현구 흐름, 그다음에 경영진의 능력하고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뭔가 투자가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캐피탈 코스트로 적당한 이자로 디스카운트한 거의 현가가 내재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예측 의학이기 때문에 신의 이상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틀릴 수 있거든 장기 투자를 했어도 그게 틀릴 수 있거든 많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아주 단타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지만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IBM.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필립스 오일 컴퍼니, 필립스. 이게 고점 매수해서 손실을 받고 세 번째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샀다가 이거 최근인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받고 그다음에 네 번째 테스코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처음에 삼성물산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지금 홈플러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홈플러스에 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회계에 부정고 이런 문제를 해갖고 여기서 손을 봤어요. 물론 테스코라는 회사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서 워렌 버핏이 후회하는 게 덱스터 슈 컴퍼니라고. 덱스터 슈. 그 구두 신어 보셨죠? 네. 이거 그냥 뭐 슈 컴퍼니 몇 개 인수 많이 했죠. 투자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지. 사용가는 다른 나라에서 저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하여튼 최악의 투자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몇 년도 산지 기억 있어요? 몇 년도 산 건지? 제가 체크 못했는데 그래서 브랜드만 브라운이라는 회사에 가산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근데 이순신 장군은 45전 40승 5승인데 여기는 59전 40승 19패. 그래? 패가 뭐 이렇게 결정적인 패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는 그래. 비교할 수 없는 저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과 워렌 버핏의 이 성공의 요인을 하드웨어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내재가치나 무슨 캐시플로우나 이런 거에서보다는 생활 태도, 생활 신조.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1958년에 4만 불도 안 주고 산 집에서 지금 살고 집. 그리고 지금 재산이 아까 1,370억 불 하셨는데 최근 거가 1,500억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조가 좀 넘는 재산이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6위인데 지금까지 550억 불을 도네이션을 했고 재단에 기증을 했고 앞으로 자기 재산의 99%를 기증하겠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좀 환원시킨다는 게 이순신 장군의 국가를 위한 충성심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고 일맥상통을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면은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이 손실의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건 좀 빨리 팔아치웠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그 손실 본 뭐 이유 같은 거 궁금해요. 근데 그 양반도 보면 내재 가치 캘큘레이션 하는 거에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사이언스도 아니고 그건 확실히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가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날 때는 상당히 믿을 만한 대체적으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에러가 있었음을 제가 인정하더라고요. 내재 가치라는 게 계산이 되면은 예측치가 뭡니까? 글쎄. 가정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값이 많이 싸면 사고 그보다 많이 올라왔으면 사라고 그런 있죠. 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식 관련해서는 토론할 주제가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시장보다는 이제 개별 주식 가치에 주목하라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 보유해라. 장기 보유. 포트폴리오 좀 썼거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오세종 이제 행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사실 10년, 20년, 40년 보유하고 있는 그래. 여기서 주식 투자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순신 리더십을 하면서 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런 주제를 삼는 경우는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이순신 관련 강의나 세미나 하면서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리더십을 연구를 하더라도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또 어떤 재산 가치라든지 어떤 그 부의 어떤 축적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이제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와서 주가 5천 시대를 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3,200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장기 보유 뭐 10년, 20년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5천 주가 5천 시대를 연다 그러면 지금보다 배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런 시점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단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회장님의 그 아주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순신이 아니라 이재명 집권 하에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딱 짚어줄 수 있는 품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국에 이렇게 짚어주시면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좀 무리한 얘기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질문 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순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실 보면은 그 옛날 회사에 있을 때도, 워런 버핏식은 그때는 잘 모를 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직원들 지도하는 건 없지만은, 그때 대충 지도한 거는 그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다 한 대로 그 주식 스크린 보고, 그럼 너의 차별성이 뭐가 있나? 잘해야 그 중간 따라가는 거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관 영업을 대설하려면, 기관은 이제 돈도 많고 하려면은, 거기에 가장 인상을 주는 거는, 그 남들이 다 보는 뭐 주식 차트 보고, 그럼 자기 의견 넣어가지고 가면 그거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팔아. 그래서 리서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뭐 단계된 얘기는, 그러니까 난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오늘 맞다 내일 틀릴 거고, 한 두 달 갔다 뭐, 구해가면 또 다른 건데, 그거 뭐 얘기한 게 큰 의미가 있나. 그거 오히려, 그거로 간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잘해, 내가 더 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할 자질은 없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기업 리서치를 많이 해라. 그래서 조직도 완전히 기업별로 담당자를 두고, 너는 여기서 앞으로 한 5년만 잘하면 굉장히 딴 데 영업 잘하는 사람보다 더 너 잘 갈 수 있으니까 잔소리하게 일 좀 해라.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증권사가 제가 미국에서 올 때만 해도 증권사 간의 인력 소통이 안 될 때 인력을 스카우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입사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뽑는 김에 남자들은 그때 증권사 그렇게 인기도 시중은행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도 안 오고. 근데 여자 대학생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그건 취업문이 좁고. 그러니까 여자 대학에 많이 어프로치해가지고 좋은 사람 많이 구했어요. 그 걔들이 한 3, 4년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관들한테 소문이 많이 나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으라 그러면 우리 그때 교보증권이 사설은 약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뽑히고 그랬거든요. 뭐 그저 효과 좀 보다가 저는 또 딴 데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단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단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오래 안 보던 통계도 몇 개 한번 두쳐봤는데, 제가 최근 몇 년, 적어도 한 2022, 23, 뭐 24, 금년 상반 봐서
그 코스피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난 그거는 적당한 그 어떤 우리 현상의 반응을 봅니다. 성장이 안 되고 기업이 이익을 못 내는데 주식만 물론 찾아보면 몇 개 있겠지만 그 나서 찾을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금전은 그냥 한 30% 정도 또 며칠 더 올랐나요? 한 며칠 전마다 한 30% 올랐더라고. 한번 4월 언젠가 탁 떨어졌다가 또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연말 대비하니까 한 30%인데.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도 순전히 시장의 하나의 그 분위기 같아요. 그 기업이 무슨 뭐 상승 모멘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 추계가 날 가면서 성장률도 지금 뭐 거진 우리 저 잠재 성장이라는 게 거의 1% 정도 아닙니까? 1% 정도 하니까 나라가 저기 지탱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완전히 기업 뭐 내재 가치 뿐더러 우리 경제 그 펀더멘탈하고도 안 맞는 추세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단기적인 과열 아닌가. 그 과열의 원인이 뭔가 해서 난 그거 잘 모르겠길래 옛날에 근무하다 해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대개 부동산 시장에 유통 그 자금이 막히니까 그 들어와서 유입이 되는데 아직도 조금 더 들어올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올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뭐 방침 아닌 방침 말로 했지 않습니까? 뭐 상법을 개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건 뭐 대주주는 그렇게 환영할 게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소액 투자가들 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외국 투자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한국 시장을 좀 디스카운트 할 때 나는 단골 메뉴가 거버넌스 얘기한다고. 한국의 거버넌스는 아주 그건 올 데이터다. 그 어떻게 한두 사람이 다 그 방대한 게 운영이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이사진들을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걸 잘 하는 그것이 한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 그 주식을 넣으려면은 하나 지표가 되는 게 모건 스탠리 스탁 인덱스인가 그래서 MSCI인가 거기에는 한국에 수십 년 들어가려고 해서도 넣어주질 않아요. 아직 그 정도 스탠다드 전역이 못 들어온다. 너도 아직 선진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좀 일종의 내보기엔 저 거품 같은 그런 실적이고 언젠가는 그는 그 실적으로 그게 실현이 안 되면은 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 시점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뭐 네,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조사해 왔어요. 그 워렌 버핏이 은퇴했습니다. 올해가 작년이었나? 그렇죠? 은퇴하면서 그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충고해주는 말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해라. 이거고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고 우리 주식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수가 많다.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이 사람 철학 그런 거고요. 그냥 장도 깨질 수 있으니까 또 먹을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이제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게 자기 95세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월급쟁이들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젊은이들은 40, 50년 앞으로 50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100세 되는 거 7, 80년이 있는 건데 그때 반드시 자기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따라가고 이런 따라가면 뭐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걷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 사람이 이제 반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기회를 반드시 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네, 그러면서 또 좋은 얘기 중에 하나는 진짜 자기라 결혼 잘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이건 저 개인 생각 이게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 역에 저 샘표가 있더라고요. 이 샘표를 주고 다니는 것도 있는 회사 아닙니까? 만약에 샘표에 투자했으면 우리 지금 뭐 괜히 무슨 IB, IT 뭐 이런 데 투자한 거보다 지금 아마 평균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 간장회사들에서 일본 입고만 쇼라고
세계적으로 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것을 배웠는데 그 사례를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라면 회사들은 쉽게 보이지만 요새 라면 회사 라면 회사이잖아요. 그게 월요법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것이 요즘 아까 말씀 3년 5년에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일본 가는다고는 그 러시아를 보면은 길게 코카콜라가 별거 아닌 회사잖아요. 기술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 워렌버핏이 얘기한 뭐냐면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자가 뭐 일본 성 점령하려고 그때 그 물이 짜는 그 건너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만 독특해가지고 이 워렌버핏은 머리에 놓는 것이 이게 인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나 몸에 드는 거예요. 펩시콜라가 그렇게 저기 코카콜라 죽이려고 망한 펩시콜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7년인가 갖고 있는 거. 30년. 그래서 떼돈 버는 거지. 이거 가지고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무슨 그리고 월급에서 얘기 뭐냐면 절대 주가 시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장. 왜냐면 미치고 치는 거. 왜냐면 지금 뭐 강남으로 떼다 와뭐 이거 그림 좋다. 뭐 동네 아줌마까지 나와서 투자하자. 그거는 절대 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면 5년 안에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이 월급에서 5년 동안 그렇게 본질가치에 집중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이게 내재 가치, 본질가치에 투자하는 월급의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는 그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 욕을 하지 말고 절대 그 기분 따라서 하지 말고 차라리 정말 확실한 기업, 아까 말한 철도회사 같은 거 하나 미국인데 미래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내가 우리 같은 놈들이 엄청나게 벌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전세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